저는 전직 707 특임대 여군으로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농락하던 그들을 보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만드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저는 늘 하던 대로 가게 문을 잠그고 뒷주방에서 밥을 덜고 국을 데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앉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저는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읊조리듯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다녀왔고 고등어가 생각보다 비쌌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다리가 불편해 보이셨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국을 뜨시는 모습만으로도 그날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같다는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군 시절부터 항상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기억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들 중 절반 이상은 사실 제 자신을 위한 독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깍두기가 잘 익었어요. 말씀드리며 국을 덜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국 한 숟갈을 드시고 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전 늘 그 표정을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맛있어서일까, 뜨거워서일까, 아니면 그냥 무표정일까. 식사가 끝난 뒤엔 아버지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홀바닥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때만큼은 아주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나무 바닥이 제 마음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반들거리는 바닥 위로 묵묵히 시간을 밀어내듯 걸레질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 고요한 삶이 제게는 감사하다고 누구에게 들릴 리 없는 혼잣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익숙지 않은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던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가게 문턱을 넘은 건 술에 취한 건달 셋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흔히 말하는 사고 치러 온 표정이었고 저는 딱 한 번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길. 하지만 그건 그날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에 취한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시끄럽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 국밥 돼요? 라고 묻는 그 목소리는 짐짓 장난스럽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너머에 깔린 무례함은 수많은 작전과 눈빛 속에서 살아남았던 제 촉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대답도 하기 전 그들은 아무데나 앉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물 좀 줘봐요. 처음엔 그 말이 저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보니 그들이 가리킨 건 주방 안쪽에 앉아 계신 제 아버지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약간 든 채 앉아 계신 아버지를 향해 그 남자들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야, 귀 먹었냐? 물 좀 갖고 오라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방 안까지 뚜벅뚜벅 들어가려는 걸 막으려 뛰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버지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 세게 친 것도 아니었고 쓰러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계셨고 고개만 살짝 숙이셨습니다. 그 자세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 식당이 문을 연일에 가장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되레 비웃듯 웃더니 이내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김치국이 튀었고 젓가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장난처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턱선, 눈동자색, 팔목에 있는 문신, 걸을 때의 중심축, 주먹을 쥐는 방식까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분해와 해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별로네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엎어진 그릇들을 주워 담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고 저는 손끝을 떨며 국을 닦아냈습니다. 국물보다 더 지워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707에서 제대한 뒤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철제 상자 안에는 허름한 수첩 하나와 잊고 지냈던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해야 할 시간이 온 걸까요? 밤이 깊어지자 식당 바깥은 고요했지만 제 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오래된 철제 수첩을 펼쳤습니다. 곧바로 진입 루트, 시간대별 동선, 인물 식별 순서를 머릿속에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 복수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이뤄져야 했기에 첫 단계는 관찰과 수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점심 무렵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맞은편 편의점 앞에 앉아 라이터를 돌리며 담배를 나눠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살짝 돌리자 그들 중 하나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센서는 빠르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눈의 떨림, 시선의 방향, 무릎 위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그건 전형적인 하급 조직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더를 받는 쪽, 겉으론 떠드는 듯하지만 늘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몸. 그날 밤 저는 식당 뒷문을 통해 조용히 나가 골목을 따라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들의 아지트는 의외로 허술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엔 작은 헬스장이 있었고 그 옆 옷가게 간판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동작을 기록했고 그 중간중간 들리는 무전 소리를 기억해 뒷번호, 대역폭을 추측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장 골목 CCTV 저장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관리를 맡은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보려고 하냐고 묻지 않았고 저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아버지를 밀치던 남자의 옆모습이 정지 화면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오른팔에 있던 문신은 도청 출신 조직 중 청란파 계열이었고 그들의 내부 구조는 제가 예전에 브리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수첩을 펴고 조직의 구조를 손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위치, 약점, 회계라인, 그리고 심리적 연결고리. 저는 조직의 실세가 누구인지, 누구부터 무너뜨려야 이 전체가 흔들릴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대상의 이름을 동그라미로 둘렀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가장 먼저 웃던 남자, 작고 마른 체형, 자주 손을 더듬는 습관이 있던 그 녀석, 윤기태, 말단 행동대원.
기획 없이 뛰는 졸개. 하지만 첫 조각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깨진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처음으로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전용 장비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과 지켜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국을 데우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태부터야 먼저 기억하게 해줘야지. 묵을 건드렸는지. 윤기태의 동선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낮 12시 40분 편의점 뒷골목에서 커피를 마셨고 오후 1시쯤 근처 마사지숍에 들렀다가 2시 반이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건 늘 같았고 시선은 늘 좌측 45도. 그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고 저는 그걸 믿고 움직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식자재 배달차를 몰고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커피를 다 마시고 골목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차의 뒷문을 열고 걸어 나가던 제가 그를 마주쳤습니다. 윤기태 씨죠. 그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 얼굴을 못 알아본 건 당연했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제가 얼마나 조용히 있었는지 그들은 기억조차 못할 테니까요. 이거 놓고 가셨어요. 저는 일부러 그가 떨어뜨리지도 않은 지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럽게 지갑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제가 그의 손목을 움켜쥐며 뒷벽으로 밀쳐붙였습니다. 아직도 기억 안 나요? 그날 내 아버지를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뒷골목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누구야 당신. 그는 당황했고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팔 관절은 정확히 비틀렸고 무릎 뒤쪽을 눌러 꿇게 만든 뒤 그의 양쪽 손등을 골목벽에 갖다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 불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부르세요. 경찰. 그러고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흉기와 주머니 속 마약 봉지를 꺼내 사진을 찍고 주변 폐쇄회로에 얼굴이 정확히 잡히게 했습니다. 그건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의 범죄를 드러내는 방식. 그 누구도 저를 고발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복수. 그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폭행미수와 불법 소지품 혐의로 유수한 귀퉁이의 작은 기사로 실렸고 조직 안에서도 큰 파장이 있었다는 걸 며칠 후 주방 앞을 서성이던 한 남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말없이 담배를 문 채 식당을 흘낏 보고 갔던 그 짧은 순간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구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건 제가 원하던 첫 번째 파장이었습니다. 윤기태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마지막 한마디는 이미 수첩 속 두 번째 대상 위에 써 있었습니다. 박정모 중간 보스. 대화보다 겁이 먼저 반응하는 인간. 그의 차례였습니다. 박정모의 이름을 수첩에 적는 순간부터 저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직 내에서 가장 시끄러운 인간이었습니다. 허세와 잔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말보다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습성. 그런 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다시 헤엄칠 줄 모른다고 믿는 법이죠. 정보는 금방 모였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인근 사우나에 들렀다가 룸사롱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은 검정색 SUV였고 보디가드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는 듯이 그는 언제나 스스로가 무기라고 착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룸사롱 인근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동선은 예상보다 빨랐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가 계산해둔 유일한 빈틈이었습니다. 정모 씨, 그가 뒤돌아보기도 전에 저는 뒤에서 그의 경추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그대로 어깨를 짚어 골목 안쪽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입을 틀어막지도 손을 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를 싣고 이동한 곳은 제가 몇 년 전까지 잠시 지냈던 폐공장 창고였습니다. 낡았지만 구조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 생생했고 그날 밤은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힌 뒤 저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눈앞에서 복면을 벗는데 3초. 그리고 그의 얼굴이 사색으로 바뀌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 식당, 너 뭐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엔 그가 조직 창립식 날 찍었던 기념 촬영이 있었고 그 배경엔 그의 딸과 아이의 유치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진까지 갖고 있는지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제 말에 그는 숨을 삼켰고 의자를 밀며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을 바라보며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식당 근처에 그 누구도 얼씬하지 마세요. 그리고 윤기태 사건을 내부에서 정리했다면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동자 안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무너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제압당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를 놓아준 것은 그날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정신을 추스르고 돌아간 그는 분명 조직에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는 쪽이 자기 살 길이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식당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파문이 커지는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마침내 수첩 위에 세 번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혔습니다. 이상만 도박장 관리. 조직 자금줄. 줄을 끊어야 나무도 말라 죽는다. 이상만은 조직에서 실질적인 피를 돌리는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론 부동산 투자사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구도심, 창고를 개조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하루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창고를 예전 후배가 남겨준 정보망을 통해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나드는 차량,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시간, 문이 몇 번 열리고 닫히는지, 화장실이 몇 평쯤 되는지, 외부 조명이 어떤 방식으로 깜빡이는지까지 기억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날, 뒷문 근처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연기를 통해 외부에 위조 문서, 작업실이 함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기까지 알게 된 순간 계획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자금 차단이 아니라 내부 균열을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셋째 날 밤, 저는 전기를 끊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1시간 뒤,
그 건물의 보조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전자 잠금 장치가 풀리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 사이로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독면, 장갑, 그리고 작업복 차림. 손에는 벽체에 붙은 미세한 마약, 잔류 물질을 모은 작은 샘플이 들려 있었고, 복도에는 고열로 작동하는 형광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장소는 불법 마약 제조, 증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박판의 CCTV 백업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엔 조직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면, 내부 인물의 얼굴, 그리고 이상만이 직접 돈다발을 나르며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 영상 일부는 익명 제보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전송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조직 내부 게시망에 해킹된 경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암시, 그리고 그것이 조직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상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누가 제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조직 안에서 불신과 공포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 불씨를 제가 직접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건 총이 아니고 칼도 아니며 조용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그들은 아직 그걸 모릅니다. 다음 대상은 그 눈빛조차 등 돌리게 만들 인물이었습니다. 조수경 조직 수장의 딸. 정치 후원 라인.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성의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조수경은 겉보기에 조직과 무관해 보였습니다. 정치학 석사, 자선단체 이사, 아동복지재단의 공식 홍보대사. 어느 누구도 그녀를 조직 보스의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의 후원금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도착하는 건 한 사람. 그녀 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가 이따금 다녀가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번화가 중심에서 살짝 비켜난 외부와 담을 둔 듯한 조용한 곳. 한 달에 3번, 정확히 목요일 오후 4시. 늘 같은 창가 자리, 늘 같은 메뉴. 주문하는 건 따뜻한 녹차 한 잔이었고 20분 이상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저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철저히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 그것은 제가 작전 중 자주 마주했던 외면하는 훈련이 몸에 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그녀가 매번 들여다보는 휴대전화의 습관과 커피잔을 잡는 손가락의 떨림, 눈길이 머무는 기사 제목까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가상의 자선가, 내용은 재단의 회계 투명성 검토를 원한다는 공식 제안. 답장은 하루 만에 왔고 조수경 본인이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웠지만 지켜야 할 이미지가 많았기에 저를 쉽게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 창가 자리.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재단의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온 후원금 중 일부가 불법 도박 계좌로 재이체된 정황이 담긴 외부 회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 본인이 사인한 자선 바자회 경비 명세서. 하지만 그 거래처가 실제로는
조직의 돈 세탁 창구였다는 사실은 그녀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에 내보일 기록이 아니라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눈동자가 일그러졌고 날없이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버지보다 더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뒤 조직 내부 회의에서 도박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누가 내린 명령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날 조수경은 재단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했고 언론에는 그 어떤 기사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조직의 심장에 처음으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그리고 그 순간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내 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혔습니다. 조병진, 조직 수장. 마지막은 당신입니다. 군번 없는 전장에서 살아남았던 그날, 제가 당신을 놓쳐야 했던 이유,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 그 이름, 조병진. 처음 들었을 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해두고 10년 전 작전 기록을 펼쳤을 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삼척 산악지대, 밀수 조직 작전 실패, 이탈자 1명 도주, 현장 포착된 인물의 오른팔 문신 용의 비늘, 기록 속 그 문신과 지금 조직 수장의 사진 속 문신이 같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제 뒷목에 흐르던 전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과거의 빚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작전은 실패로 기록됐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놓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그를 통과시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판단을 따랐던 것이 저였습니다. 군번 없는 전쟁의 현장에서 인간을 남기는 선택을 했던 순간 그 남자가 지금 내 아버지를 밀친 조직의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은 모든 걸 뒤집을 만한 분노로 제 가슴을 뒤덮었습니다. 접촉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병진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5걸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기억했고 늘 2명의 경호원을 뒀으며 외부 약속은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밤 10시 한남동의 고급 사우나 프라이빗 룸을 혼자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철저한 사적 공간이었고 외부 예약이 불가한 곳.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그의 차량 경로, 사우나 출입 직전, CCTV 사각지대, 외부 구조까지 모두 손에 넣은 저는 그날 밤 정확히 그를 마주했습니다. 사우나 안, 증기로 가득한 조용한 방. 문을 닫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엔 10년이 흐른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때 날 보냈던 게 당신이었구나.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다가가 수첩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날 당신이 지나갔을 때 내가 놓친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억을 다시 쥐러 왔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참, 너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내 조직을 무너뜨린 거냐. 그때는 살려줬습니다. 지금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요했고 손엔 맥박마비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쩌면
나도 그때 죽었어야 했는지도 모르지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사기가 피부에 닿는데 3초, 맥박이 느려지는데 15초, 그리고 그 남자가 의자에서 고요히 쓰러지는데 단 20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상 급성 신경성 쇼크로 입원했고 며칠 후 조직 수장은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도 빠르게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조직은 끝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단 한 방의 총알 없이 그날 밤 저는 다시 식당 바닥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없이 앉아 계셨고 전국 뉴스에선 조직 해체라는 단어가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른 채로 그게 제가 원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조병진이 사라진 다음 날 그가 있던 조직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원금, 도박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인력관리소까지 그들이 퍼올리던 모든 현금의 셈이 막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고요히 흔적을 지우려 했겠죠. 하지만 이미 준비해뒀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모아뒀던 익명 제보 자료, CCTV, 위조 서류, 세탁 계좌 명세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언론사 2곳과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원실 한 곳에 보냈습니다. 기자들은 조심스럽게 사실을 확인했고 하루 이틀 지나자 뉴스 자막 하단에 작은 헤드라인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재단, 불법 자금 의혹, 일가족 운영 사설업체, 밀수 혐의 수사 중, 해체된 줄 알았던 청남 계열 조직, 다시 수면 위로. 그리고 일주일 후 조직과 연결된 전직 경찰 한 명이 구속되었고 관련 부동산 업체 3곳의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맞았느냐, 누가 무릎을 꿇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밀친 손이 다시는 다른 누군가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저는 마지막으로 수첩 한 권을 봉투에 넣어 한 신문사 기자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연도 없이. 그 속에 적힌 건 단 하나,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당 간판 불을 끄고 아버지께 밥을 올려드린 후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서울은 무너지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로 조용한 폭풍을 지나고 있었고 제가 걷는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놓인 라디오에선 1970년대 트로트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제가 떠나는 걸 몰랐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편안하게 했습니다. 복수를 끝낸 자는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식당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뀌어 있었고 메뉴도 간소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새로 생긴 가게인 줄 알고 들어와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동안의 파문은 도시 한 귀퉁이로 사라졌고 조직은 해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말없이 앉아 국을 뜨고 숟가락을 놓고 다시 눈을 감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평온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제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뒤 저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국을 내드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국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의 손이 멈추고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흐렸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너였구나. 그때 산속에서 날 업고 나왔던 사람.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나룻바닥에 쿵 하고 내려앉은 소리. 저는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고 아버지는 오래된 풍경을 꿰뚫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알고 지냈던 이 노인은 사실 제 전우의 부친이셨습니다. 707에서 함께 작전을 뛰던 후배 강진우 상사의 아버지. 그는 작전 중 폭발 사고로 전사했고 그 시신 곁에서 울던 제게 가족이 없다고 했던 장례 담당자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것입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던 그분을 말없이 이유 없이. 그걸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떨구고 그 앞에 쌓인 세월을 쏟아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복수도 이 조용한 한마디 앞에 무너진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